밥 좀 차리는 게 뭐 대수야? 사랑방 시댁 노예로 25년 정신병 진단받은 며느리의 이혼 통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동 전문 채널 사연책방입니다. 오늘은 결혼 생활 25년 동안 그림자처럼 짊어져야 했던 고통의 짐, 그리고 그 끝에서 마침내 맞이한 기적 같은 변화의 순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50대 며느리 김민서 씨의 가슴 저미는 사연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며느리들이 겪는 무형의 폭력과 가정 내 무관심이 얼마나 한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남편 영호 씨는 겉보기엔 성실하고 착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심함이라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무기와 민서 씨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킨 사랑방 시댁이라는 이름의 굴레 속에서 민서 씨의 정신과 영혼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백사장에 들이운 안개처럼 자신의 모습을 서서히 지우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이 부부의 사랑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을까요? 단순한 사랑의 식음이 아니라 자아의 소멸이라는 더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25년의 결혼 생활을 버티게 했던 그 사랑의 힘마저 소진되고 민서 씨가 마지막 선택으로 이혼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유들을 지금부터 민서 씨의 고통, 절망, 깨달음, 그리고 기적적인 화해의 순간까지 그 깊은 내면을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을 넘어 가정의 경계와 존중, 그리고 공감이라는 인간관계의 근본을 되새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5년 전 민서 씨는 사랑하는 영호 씨와의 결혼을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작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영호 씨는 유머 감각이 있고 배려심 있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자신의 고향이 지방의 한 소도시임을 이야기하며 시골 인심이 정말 정 많고 따뜻하다, 모두가 한 가족처럼 지내는 곳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시에서 핵가족으로 자란 민서 씨는 그 말에서 포근하고 정겨운 대가족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인심은 곧 민서 씨의 목을 조르는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왕래가 아니라 우리 집안 며느리의 의무라는 강요된 역할, 그리고 흘러넘치는 친척애를 관리해야 하는 끝없는 노동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시댁은 그 지역에서 꽤나 유서 깊고 이름난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 홀로 엄격하게 자녀들을 키워냈고 그 중심에는 항상 강인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일가 친척들은 시어머니의 집을 정신적, 물리적 구심점으로 삼았고 문제는 영호 씨와 민서 씨의 신혼집이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그들의 보금자리는 시댁 친척 모두에게 제2의 사랑방 혹은 서울에 있는 우리 집으로 격상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 침범은 결혼 3개월 만에 충격적인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평화로워야 할 주말 아침, 민서와 영호가 늦잠을 자던 중 현관에서 시어머니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시오, 아들 영호 있는가? 깜짝 놀라 잠옷 차림을 급히 정리하며 현관으로 달려나간 민서 씨 앞에는 시어머니, 영호의 외삼촌 내외,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총 7명이 웃음 띤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민서야, 오늘 삼촌 댁이 특별히 우리 구경 와주셨네. 어서 밥이나 차려라. 아이고,
아직도 이불 속에 있는 거야? 신혼이라지만 좀 철 들으렴 시어머니의 질책. 섞인 말에 민서 씨는 가슴이 콩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영호 씨는 상황을 중재하기는커녕 아, 삼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라며 활짝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을 뿐입니다. 그날 민서 씨는 친정엄마에게 배운 최고의 예법을 동원해 상을 차려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김치, 국 그리고 무려 7가지 반찬을 갖추는 데만 1시간 반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재빨리 자른 나물과 구운 고기가 손님들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불안했죠. 식사 후 민서 씨는 혼자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뒷정리를 하며 주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손님들과 영호 씨는 거실에서 떠들썩하게 웃고 대화하며 TV도 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설거지 소음 사이로 스멀스멀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는 오히려 민서 씨의 고립감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민서 씨의 결혼 생활에 예고 없는 노동과 소외감이라는 이중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시작점이었습니다. 민서 씨는 처음 몇 년간은 착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아니 영호가의 며느리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더욱 정성스럽게 밥을 차렸고 피곤함을 숨긴 채 친척들에게 항상 밝고 친절한 얼굴로 대했습니다. 그녀의 뇌리는 영혼의 며느리로서의 이상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겨운 노력은 그녀에게 어떤 보상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며느리가 손님 접대를 너무 잘한다, 음식이 맛있다는 소문만 퍼지면서 방문객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갔습니다. 그녀의 친절과 노고는 호의가 아닌 당연한 의무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먼 친척 집 아이가 서울 시험 보러 올 때면 숙소 제공과 식사, 심지어 시험장 등하원 차량 지원까지 그녀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안 되겠어. 결혼 8년 차. 어느 날 밤 민서 씨는 마음을 굳게 먹고 영호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이 올 때는 최소한 미리 전화라도 받을 수는 없을까? 나도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와서 퇴근길에 오늘은 누가 올까라는 공포에 떨며 집에 와서 또다시 몇 인분의 밥을 차려야 하니 정말 지쳐버렸어. 나는 이 집의 안주인이지 무급 해결사가 아니야. 민서 씨가 애처롭게 눈물로 호소한 끝에 영호 씨는 마지못해 다음 날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민서가 요즘 좀 힘들어하네요. 회사 일도 바쁜데 친척분들이 너무 자주 찾아오셔서 지치는 것 같아요. 다음부턴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만이라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버릇없이 하니? 사람 사는데 누가 막와? 그게 인심이야, 인심. 내 아내가 좀 고대단 소리를 한다고 너까지 나서서 그렇게 무례하게 구는 거야?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 아니야. 며느리가 집안일 좀 하는 게 그리 대수냐? 어머니의 단호하고 권위적인 반응에 영호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보다 민서 씨를 타일러 상황을 무마하는 것이 더 쉽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민서 씨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자, 봤어?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당신이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일을 왜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어서 날 난처하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 밥 좀 차리는 게 뭐 그리 대수야.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 밥 좀 차리는 게라는 그 무심한 한마디는 민서 씨의 가슴에 서늘한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지난 8년간의 자신의 헌신, 노동, 정성이 남편에게는 그저 밥 좀 차리는 단순 노동, 즉 가치가 절하된 행위로 치부되고 있었다는 끔찍한 사실에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남편의 무관심과 편의주의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완전히 외면당한 것입니다. 그날 밤 민서 씨는 결혼 후 처음으로 침대 밖 소파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영호 씨의 그 무심한 한마디가 너무도 커서 같은 침대에서 그의 숨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10년 차가 되던 해 민서 씨의 몸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는 극심한 두통과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증, 그리고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만성 소화불량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보아도 의사들은 특별한 신체적 원인은 없다며 스트레스성 위염과 경도 우울증이라는 진단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병은 마음의 병이 육체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서 씨의 삶을 뒤흔드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급성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는 위급한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민서 씨는 패닉에 빠져 당장이라도 친정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하필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을 하루 앞두고 시댁 친척 15명이 모여 잔치 음식 준비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민서 씨는 이미 전날 밤부터 장을 보고 반찬 재료를 준비하는 등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보, 제발 부탁이야. 오늘 하루만 좀 이해해줘. 우리 아빠가 지금 위중하시대요. 나 지금 당장 친정으로 가봐야 해요. 어머니 생신 준비는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어떻게든 해낼게. 제발. 민서 씨는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민서야, 지금 무슨 소리를 그렇게 비겁하게 해? 내일이 엄마 생신이야.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 내가 주방을 전부 책임져야 하는데 내 아버지 일은 아마 위중하다고는 하지만 내일 가도 안 죽으셔. 당장은 우리 엄마 생신이 더 중요해. 영호 씨의 입에서 나온 안 죽으셔라는 그 세 글자의 잔인함은 민서 씨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녀는 충격으로 할 말을 잃었고 몸이 멍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날 민서 씨는 눈물을 삼키며 시댁의 생신 잔치 음식을 홀로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칼에 손가락을 베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상처를 급히 지혈하며 음식을 마무리했지만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모든 것이 꿈속 같은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친정으로 향할 수 있었고 다행히 아버지는 위기를 넘기셨지만 그 사건 이후 아버지는 민서 씨를 볼 때마다 딸아, 내 얼굴이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내 눈에 빛이 없구나. 무슨 일 있으면 아빠에게 말해야 한다라며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민서 씨는 울음을 참으며 아니에요. 아빠 그냥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댁과의 갈등을 친정 부모님께 알려 그들을 걱정시키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이중의 고통이 그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갔습니다. 결혼 15년 차에 접어들면서 민서 씨의 정신적인 증상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평범해야 할 현관 벨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마구 두근거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공포 반응을 보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길은 더 이상 휴식이 아니라 전쟁터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은 이제 그녀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그녀를 옥죄는 공포의 공간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가장 사적이고 안전해야 할 공간인 침실마저 경계를 침범당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예고 없이 침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라가씨, 아직도 침대에 누워있네. 좀 쉬는 건 좋지만 너무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 빨래는 개었어? 영호, 옷은 정리했어? 라는 식의 감시와 통제는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개인의 존엄과 사생활이 완전히 말살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서랍장을 함부로 열어 속옷을 정리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민서 씨는 자신이 이 집에서 김민서라는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영호의 아내라는 기능 하나로만 존재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민서 씨는 39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는 독감에 걸려 몸져 누웠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관절이 쑤셔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시댁에서는 영호 씨의 이모 가족 8명이 놀러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만큼은 영호 씨도 민서 씨의 상태를 보고 좀 고민하는 듯 했지만 결국 어머니가 벌써 다 말씀하셨대. 내가 나가서 좀 해결해 볼게. 너는 일단 쉬어라는 말만 남기고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30분도 채 되지 않아 민서 씨의 핸드폰으로 시어머니의 냉정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서야, 내가 아프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손님들은 배고파 하신다. 내가 누워만 있을 수는 없지 않나? 국물이라도 좀 끓여서 내놓으려무나. 아픈 거 참고 가족을 챙기는 게 우리 집안 며느리의 도리 아니야? 그게 효고 인심이란 거다. 열이 끓어오르는 몸을 간신히 일으켜 주방으로 간 민서 씨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국물을 끓이다가 현기증을 느끼며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문짝에 몸을 기대어 간신히 정신을 차린 그녀는 눈물과 땀, 콧물이 섞인 채로 국과 밥을 겨우 차려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고열로 인해 목구멍에 아무것도 넘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인가? 나는 이들에게 무엇인가? 인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잔인한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과 존재의 고독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서 씨의 불안 증상과 공포증은 이제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동료가 뒤에서 아무 생각 없이 다가와 살짝 어깨를 치기만 해도 그녀는 벌떡 놀라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를 정도였고, 회의 중에도 갑자기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공황 발작 증상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결국 회사의 상사가 그녀를 불러 조심스럽게 권유했습니다. 김민서 씨,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자꾸 실수가 잦아지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한번 제대로 된 병원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회사는 당신의 자리를 지켜드릴 테니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하세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민서 씨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절박함을 쥐어짜 내 유명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1시간 30분에 걸친 상담 시간 내내 그녀는 2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숨겨왔던 모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통곡했습니다. 상담사는 진단 결과를 전하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서 씨, 현재 급성 스트레스 장애 ASD와 함께 중증의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특정 공포증인 사회적 상황 및 경계 침범 증상이 심각하게 확인됩니다. 특히 복합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강력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즉시 약물 치료와 함께 정기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요인, 즉 현재의 가정 환경에서 완전히 그리고 물리적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병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은 그 순간 민서 씨는 역설적으로 가장 맑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었구나. 내 감정이 과장된 것이 아니었구나. 이 상황 자체가, 이 관계 자체가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였구나. 자신의 고통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객관적인 병명으로 확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고 자신을 탓하던 25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그녀는 도망치거나 숨는 대신 맞서 싸울 용기와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 씨는 정신과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들고 남편 영호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25년의 피로와 절망, 그리고 새롭게 찾은 자기 보존의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영호 씨 평소에 쓰지 않던 딱딱하고 차가운 호칭에 영호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 좀 봐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상담 기록이야. 나는 이제 정신병자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어. 당신과 당신 가족이 준 외상 때문에. 영호 씨는 진단서를 훑어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정신과 외상? 왜 혼자 그런 데를 가? 우리 가족이 뭘 그렇게까지 했다고?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 정신병까지 얻었다는 건 그건 당신이 너무 약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 아니야? 누구나 사는 게 다 힘들지. 약하다고? 25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있어? 내가 아파서 쓰러질 때도, 내 아버지가 위중하실 때도 당신은 항상 엄마, 가족, 인심만 말했지. 나는 당신의 가족이 아니었어?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무료 급식소의 사장이었고 무임금의 노예였던 거겠지. 이 진단서는 그 증거야. 민서 씨의 목소리가 격앙되자 영호 씨는 오히려 역정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족을 버리라고? 효도를 접으라고? 김민서, 당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내가 당신에게 밥 잘 먹여주고 돈 벌어오고 바람도 안 피웠잖아. 남자로서 할 일은 다 했어. 그게 다인 줄 알아. 그래, 정말 고맙다. 당신의 밥과 돈 덕분에 나는 이제 정신병자가 됐어. 당신의
할 일 다 했다는 그 생각이 바로 나를 죽이는 거였어. 이제 그만하자. 영호 씨, 우리 이혼하자. 이혼이라는 단어를 들은 영호 씨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뭐? 이혼? 미쳤어. 무슨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입에 담아. 우리 25년 살았는데 체면이 뭐라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봤어? 그 체면? 당신의 체면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바치라고? 25년 동안 나는 하루도 나로서 살아본 적이 없어.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보려고 더는 당신 때문에, 당신의 가족 때문에, 당신의 체면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할 수 없어. 민서 씨. 단호한 선언은 25년간의 침묵의 외침에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서 씨는 간단한 짐만 싸서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법원에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부부에게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민서 씨가 없는 첫날 영호 씨의 집에는 예정대로 시어머니와 이모네 가족 10명이 찾아왔습니다. 영호 씨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말했습니다. 엄마, 민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친정에 갔어요. 오늘은 제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알겠다. 어서 주방에 들어가서 밥이나 해라. 손님들 배고파 하신다. 영호 씨는 생전 처음으로 1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쌀은 어디에 있는지, 김치는 어디서 꺼내야 하는지, 반찬은 어떻게 데우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민서 씨가 매일 사용하던 주방 공간은 그에게 낯설고 거대한 노동의 현장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는 인터넷 레시피를 보며 간단한 계란말이와 김치찌개, 밥을 만들려고 했지만 계란말이는 새까맣게 타버렸고 김치찌개는 싱거워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으며 밥은 물을 너무 많이 넣어 질퍽한 죽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치를 썰다가 손까지 배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영호야, 이게 무슨 밥이야? 민서는 어떻게 이렇게 못하는 밥을 매일 차렸다는 거야? 며느리가 좀 쉰다고 내가 이 꼴이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핀잔과 친척들의 어색한 웃음에 영호 씨 얼굴은 화끈거릴 정도의 수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식사 후 영호 씨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10인분의 그릇과 냄비, 프라이팬, 수저까지 그는 설거지 자체가 이렇게 많은 시간과 체력을 소모하는 고강도 노동이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허리가 뻐근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치우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등이 뒷정리가 또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손님들이 떠날 때쯤이면 그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녹초가 되어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은 하나의 자명종처럼 이게 하루 일과의 마무리구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친척들이 영호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영호 씨는 전날의 경험을 교훈 삼아 조금 더 나은 음식을 만들려고 밤새 레시피를 찾아보며 애썼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주방에서 감금된 듯 일했고 정작 친척들과는 제대로 된 대화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가 주방에 있는 동안 친척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떠들었고 어린 조카들은 집안을 마구 뛰어다녀서 방을 어지럽혔습니다. 민서 씨는 어떻게 그 많은 음식을 차리고 친척들과 웃으며
대화도 나누고 집안의 질서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에 가까운 능력이자 노력이라는 것이 비로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영호 씨는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정말로 심한 몸살이 났습니다. 38도 이상의 열이 오르고 온몸이 으슬으슬 떨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도 결석을 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시어머니의 냉정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호야, 오늘 외할머니 뵈러 온다고. 내 이모들도 다 오신다. 총 12명인데 어서 정신 차리고 준비해라. 민서는 언제 돌아오나? 영호 씨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회사도 못 갔어요. 오늘은 모임을 취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노인 뵈러 오시는 걸 내가 취소를 어떻게 해? 내 아내가 좀 그렇다고. 너까지 그렇게 나약해지면 어떡해? 어서 정신 차리고 준비해. 남자란 게 고생 좀 사서 해야지. 전화기가 끊기자 영호 씨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단 3일, 그것도 직장을 쉬고 오로지 이 손님 접대 노동에만 매달렸는데도 그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민서 씨는 25년 동안 자신의 직장 생활과 이 엄청난 심리적 고통과 노동을 병행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 순간 25년 동안 그가 외면했던 모든 기억들이 영호 씨의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서 씨가 감기에 걸려 힘들어하면서도 주방에서 땀 흘리던 모습, 나 좀 쉬고 싶어라고 조용히 울먹이던 밤에 애원 친정 아버지 병문안을 갈 수 없어서 펑펑 울던 날의 절망 현관 벨 소리에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리던 안쓰러운 모습, 그리고 자신이 밥 좀 차리는 게 뭐 그리 대수야 라고 말했을 때 민서 씨의 등이 스르르 굳어버렸던 그 순간, 신이시여, 내가 대체 무엇을 한 거지? 나는 스스로를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장 이기적이고 무감각한 폭군이었구나. 그는 자신의 무심함, 무감각함, 그리고 민서 씨의 고통을 과장으로 치부했던 자신의 오만하고 혐오스러운 태도에 대해 치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로소 25년의 무게를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체감한 것입니다. 영호 씨는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면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과 붉게 충혈된 눈으로 차를 몰아 민서 씨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길에서 그는 자신의 25년을 돌아보며 울음을 참을 수 없어 몇 번이나 갓길에 차를 세워야 했습니다. 친정 앞에 도착하자 마침 바깥에 나와 계시던 민서 씨의 아버지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평소의 온정과 사위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차가운 실망감과 단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왔나? 민서는 지금 겨우 잠이 들었다. 괜히 와서 그녀의 상처에 힘만 더 주지 말고 돌아가게.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민서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사과? 지금 무슨 사과를 한다는 건가? 내 딸이 25년 동안 내 집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결국 정신병 판정받고 이렇게 초췌해져서 돌아온 게 내 눈에는 보이지 않나?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게 아니야. 민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지만 딸이 잘 살고 있다고 말할 때마다 그저 믿어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어. 내가 그걸 용서할 수가 없어 나가. 아버지의 단호하고 강력한 어조에 영호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굵은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민서가 25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무게가 이제야 제 뼛속까지 와닿았습니다. 제가 단 3일도 그 생활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25년을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민서를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 통곡하는 광경을 민서 씨가 창문 너머로 보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 속에서 무릎 꿇은 남편의 그리고 그를 내치려는 아버지의 모습에 그녀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고통의 양을 이해했구나. 그녀는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온 것은 진심으로 뉘우쳐서 온 것 같아요. 제가 말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그녀는 이 마지막 대화를 통해 영호 씨의 진정한 변화를 확인하고 자신의 25년을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영호 씨는 여전히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못하고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정말 미안해. 나는 진짜 바보였어. 내가 매일 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나는 그게 고통인지조차 몰랐어. 단 3일 만에 내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데 너는 25년을 9,000일이 넘는 날들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참고 견뎠어? 나는 내가 슈퍼우먼인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그걸 해낼 수 있었던 건 사랑 때문이었겠지.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 민서 씨는 이번에는 그를 비난하거나 재촉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 서러움, 연민 그리고 희미한 관계 회복의 희망 등 수많은 감정들이 복잡하게 교차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저 집안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일이 아니었어. 그건 희생이었어. 내 인생 전체를, 내 행복을, 내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유지해 온 가면이었어. 나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내 진짜 얼굴을, 내 진짜 아픔을 단 한 번도 보려고 하지 않았어. 안 죽으셔라는 그 끔찍한 말,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져. 영호 씨는 스스로의 죄책감을 털어놓으며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호 씨는 주머니에서 구겨지고 으깨진 정신과 진단서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이게 내가 내게 한 짓의 결과야. 나는 내 남편으로서 내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야 했는데 오히려 내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되어버렸어. 용서해달라는 말도 염치 없지만 나를 다시 한번 믿어줄 수 있겠니? 내가 이제는 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할 테니. 민서 씨의 눈에서도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동안 그녀는 영호 씨에게서 진짜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변명, 합리화, 혹은 앞으로는 잘할게라는 막연한 약속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영호 씨는 그녀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 고통의 무게를 스스로의 몸으로 체험하고 깨달은 상태로 와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의 양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그 진심의 마음의 빗장을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왔죠.
민서 제발 내가 모든 것을 바꿀게. 우리 집을 진짜 우리 집으로 만들게.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내가 주인인 집으로. 영호 씨는 주머니에서 새로 구입한 집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 아파트 계약을 연장했어. 하지만 이제 그 집의 규칙은 우리가 정하는 거야. 엄마께도 당당하게 말할 거야. 이제 우리 집은 민서의 안식처입니다. 우리의 경계를 존중해 주세요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가정의 주권을 아내에게 돌려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영호 씨의 진심 어린 눈빛과 그가 3일 동안 겪은 고통의 흔적,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며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영호 씨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믿어보자.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다음 날 영호 씨는 민서 씨와 상의하여 시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호 씨의 태도는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엄마의 권위에 피하거나 우유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가장의 단호함과 이성적인 설득력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집은 이제 민서의 안식처입니다. 뭐?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무슨 민서한테 세뇌라도 당한 거야? 내가 내 놈을 그렇게 키웠더냐? 시어머니는 크게 격분했습니다. 아닙니다. 엄마 깨달은 거죠. 지난 25년 동안 제 아내 민서가 얼마나 고통받아 왔는지를요. 그녀는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엄마의 아들인 저의 아내가 정신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 원인이 바로 우리의 인심이라는 이름의 무관심과 무책임함이었다는 것도요. 저는 단 3일 동안 그 생활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지우개처럼 사람의 생기를 지워버리는지 몸소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단호하고 냉철한 태도에 할 말을 잃은 채 영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가족 모임은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식당이나 찻집에서 하겠습니다. 비용은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방문하시려면 반드시 최소 하루 전에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서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 가정의 새로운 규칙입니다. 이것이 제 아내를 지키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너 내 아들이 맞아? 그게 효도냐? 어머니를 배째라는 거냐? 엄마를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효도란 이름으로 제 아내의 인생과 건강을 파괴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효는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 아내를 지키는 것입니다. 엄마도 자신의 가족을 책임지고 지켜내는 아들이 자랑스러우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엄마의 아들을 넘어 민서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영호 씨. 단호하고 이성적인 태도에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크게 서운해하셨지만 점차 그 말의 무게를 실감하셨습니다. 민서가 그렇게까지 힘들었다는 말이냐? 정신병이라니 하고 중얼거리시던 시어머니의 눈에도 미안함과 후회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 단호한 경계선은 민서 씨를 향한 영호 씨의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을 증명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한 달 후 첫 가족 모임이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민서 씨는 더 이상 앞치마를 두르는 대신 정장 원피스를 입고 정성껏 메이크업을 하고 당당하게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모임 내내 주방으로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고르고 편안히 대화를 나누는 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침묵이 흐르는 분위기였지만 영호 씨가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며 민서 씨를 대화에 끌어들였습니다. 민서가 요즘 회사에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 정말 대단하지 않아? 라며 아내의 사회적 성취를 자랑하는 그의 모습에서 가족들도 새로운 관계의 룰을 서서히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호 씨는 식사 내내 민서 씨의 물컵이 비지 않게 채워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을 떠다주는 세심한 배려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의도된 존중의 행보였습니다. 식사 후 민서 씨는 커피를 마시며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로 회복하고 있어요. 영호 씨 덕분에, 그리고 어머니의 이해가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민서 씨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안하다. 민서야, 나도 내가 그런 줄 모르고 내가 너무 고생을. 나는 그저 우리 집안의 인심을 내가 이어받기를 바랐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될 줄은. 그것은 시어머니에게서 25년 만에 들은 첫 사과였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민서 씨는 비로소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민서 씨의 집은 정말로 민서의 집, 우리 부부의 집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그녀는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누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고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관 벨소리는 이제 더 이상 무서운 신호가 아니라 택배 기사님이나 예정된 손님을 알리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공포증의 핵심 요인이 사라지자 우울증과 불안 증상도 급속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호 씨는 퇴근하면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사랑하는 나의 아내라며 민서 씨를 꼭 안아주곤 합니다. 그는 이제 가사 노동의 대부분을 자연스럽게 분담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는 이제 그의 몫이 되었고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주방에 서서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요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닌 취미이자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민서 씨의 얼굴에는 25년 동안 사라졌던 여유롭고 편안한 진정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정신과 선생님도 그녀의 급속한 회복세에 놀라움을 표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김민서라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 한 가정의 동등한 반려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녀의 자아와 삶의 기쁨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용기 내어 주변에 털어놓기도 했고 비슷한 고통을 겪는 지인에게 당신의 감정은 정당해 너무 참지 말아요라고 조언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김민서 씨와 영호 씨. 25년에 걸친 아픈 갈등과 눈물의 화해, 그리고 진정한 가정 재건의 긴 여정을 잘 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댁 문제나 고부 갈등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결혼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상대방의 고통에 무감각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냉엄한 자화상입니다. 영호 씨는 큰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못 본 척, 모른 척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 회복의 유일한 시작점임을
일깨워줍니다. 영호 씨의 3일. 체험은 비록 짧았지만 그에게는 25년의 잘못을 몸소 깨달을 수 있는 기적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는 노동의 무게를 깨달았고 아내의 고통을 정신적인 질병이라는 냉정한 진단서를 통해 비로소 현실로 인정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편안함이 상대방의 희생 위에 쌓여 있지는 않은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경계를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서로의 공간과 자아를 존중하며 따뜻하고 건강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감동적인 사연과 깊은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